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와 딸들의 미친 연애의 역사 첫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공식 일양 사랑꾼이 된 김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띠지에 보면은 일양의 문제작이자 걸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문제작이자 걸작이자 이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이 셋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일양 작가님이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일양 작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일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만 49세 김하나라고 합니다. 습관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것은 틀림없는 박수칠 타이밍이로구나 할 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가 2주일이 꼭 됐다고 해요. 그동안 정말 시끌시끌한 온갖 소식들이 있었는데 출간 8일 만에 4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책이 부티나게 나가고 있는데요. 실감이 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음악도 하는 사람이라서 앨범을 만들면 바로 이제 공연을 바로 하잖아요. 쇼케이스, 앨범 발매 쇼케이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관객들이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만나면서 그 실감을 하는데 그간 이제 북톡하기 전에 2주간은 제가 만나는 사람은 출판사분들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는 뭐 얼만큼 찍었다, 얼만큼 팔린다라고 듣지만 실감이나 체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2쇄 인쇄 그 둘째 메일이 와가지고 기뻤습니다. 좋은 출판사네요. 바로바로 인쇄 정산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숫자로만 보다가 이렇게 정말로 책을 읽고 일양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이신 이 독자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겠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계단식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얼굴이 레이어가 한 10레이어 이상이 앞으로 있어요. 아까 그러면은 이 좌석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수동으로 돼 있느냐 물어보셨던 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했던 거였어요? 왜냐면은 영화 GV도 제가 자주 하는데 영화관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진짜 맞아요. 없어요. 엄청 경사가 큰 높은 경우. 경우. 맞아요. 그죠? 음. 그 특정 영화관 맞아요. 거기가 매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숨 막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사의 극장인지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랫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감정을 퉁쳐서 오줌 마려운 듯한 그런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곤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작가님의 강박 같은 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책을 내고 이 책이 문제작이자 걸작이자 베스트셀러로 굉장한 반응을 이끌고 있다는 그 실감을 지금 오늘 하시잖아요. 지금 이 감정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드는데요. 제가 그 책에도 썼다시피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걸 관조하려고 하는 습관도 있기 때문에 엔간하면 아무것도 안 느끼려고 자꾸 하는 편인데, 만약에 느껴야 한다면 뿌듯함 같은 걸 느끼면 좋겠다 라고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느끼지 말아야겠다.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뿌듯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자세로 대해야 되겠다. 오늘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책이 쓰는데 4년이 걸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못 나올 뻔했다면서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 먼저 선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내밀한 이야기이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책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죽음과의 경계에 있는 그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친구들에게 프린트해서만 주었다. 근데 어떻게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얼만큼 말하면 좋을까요? 다 말해보세요. 일단 이 책의 첫 번째, 이 책 내용 중 가장 첫 번째로 쓴 원고는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라는 챕터에 제가 엄마를 인터뷰하는 글을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인터뷰하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집안 얘기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엄마를 인터뷰했던 이유는 엄마를 주제로 하는 일본 문예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고 제가 엄마를 인터뷰하는 원고를 쓰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일본에다가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엄마가 그럼 한국에서는 이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약속을 하고 나서 문예지에 그 원고를 발표를 했는데 너무 큰 반향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우리 가족 얘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뭐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가 나온 이후로 그 문예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에서 이 이후의 얘기들을 계속 써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책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엄마랑 처음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럼 일본에서만 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쓰는데 어쨌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겪느라 원고 분량은 많지 않은데 너무 지난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완고를 하고 나서 어쨌든 제가 한국어로 쓰니까 이걸 일본어 번역자가 번역을 하는 동안 원고는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뭔가 아깝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이와 관련해서 나올 얘기가 많을 텐데 제가 아는 수많은 집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관련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정신병이나 아픔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쓴 이 정도 얘기는 모든 집이 있을 거고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책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되게 운명적으로 작년 2월 28일에 조니치라는 제 고양이가 돌아가신 직후에 굉장히 운명적으로 그냥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한테 메일이 왔는데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현실 대표님 메일이 이제는 작가님과 별작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지금 원고는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네. 걸작을 같이 이란 작가님과 제가 뭘 만들어야겠다. 갖고 있는지나 그런 것들을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니치 관련해서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근데 약간 걸작을 이랑 작가님과 만들고 싶다. 그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을 받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장수님은 그 주니치 굿즈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니치 이야기로 걸작을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원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현실 대표님 아마 주니치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혹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이 원고를 보내드린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운명적인 게 다른 출판사 대표님께 원고를 보여드렸다가 하지만 엄마가 너무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나오는 건 너무 꺼려하셔서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분이 저분이거든요. 나는 이걸 꼭 내야겠다라고 하는 저기서 맨 뒤에 중앙에서 V를 하고 계시는 저승사자 같은 김현실 대표님 그러고 계신데 저분한테 덜컥 얻어 걸린 거죠 이 원고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상은 안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현실 대표님이 읽으신 뒤에 처음 미팅을 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든 이걸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엄마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뒤에는 이제 엄마와의 협의가 시작이 됐죠. 아주 지난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엄마는 제 이제 인터뷰 원고 말고 전체 원고를 다 읽으신 뒤에 뭐라고 한마디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미쳤었니?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미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피드백은 그날 피드백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앞에서 다 읽으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인터뷰 부분에 혹시 팩트 체크할 거가 있는지를 봐달라고 보여드렸는데 다 읽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미쳤었니? 하고 별 얘기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제 장문의 카톡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나 예상대로 이런 가족 내밀한 얘기는 너가 60대나 70대 정도 됐을 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40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글을 써서 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내지 말라는 걸 은근히 돌려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 1시간 동안 엄마랑 소리를 지르면서 협의를 했죠. 근데 저의 주장은 뭐였냐면 나는 엄마한테 최대한의 예의로서 이제 팩트 체크 정도의 검수를 부탁한 것이지 허락을 구하고 싶진 않았다. 나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엄마랑 안 내기로. 그거는 그 한편이니까요. 이게 그 한편 외에 다른 체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게 하는데 있어서 엄마가 해준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진짜 되게 세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 시간 동안 살아있게 한 사람들은 이 책을 써보라고 한 편집자, 책을 내기 해준 출판사 사람들이지 엄마나 아빠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일이 없다.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미쳤니? 라고 그러더니 약간 뭔가 그래 엄마도 미쳤으니까 너도 미쳤고 어쩌고저쩌고 뭐 중얼중얼 하시더니 하지만 너의 글만 나오는 것은 안 되겠다. 엄마가 겪은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너의 시각 말고도 엄마의 시각이 있으니 그 글을 쓰게 해달라고 타협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 이전에 엄마가 그럼 알겠다 이 시점에서 또 큰 살이 있죠. 지금 이 책이 일본에서 나왔던 제목은 일본은 소리내어 부르고 말하면 된다. 이거는 책 중에 한다 씨와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던 아주 근사한 표현이죠. 그리고 대만판의 제목은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다 입니다. 지금 책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일본반이고
이거는 대만반입니다. 와, 대만 책은 여기 옆에도 아주 빨갛게 돼 있네요. 네, 여기도 한국반이 은장이잖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2쇄인데 한국반이 여기 반짝반짝 성경책처럼 이 책은 정말 아티스틱하네요. 여기 책에 보면은 시실과 날실이 프린트가 돼 있고 거기에 실 하나가 실제로 꿰어 있어요. 이렇게 표지에 저는 이런 건 처음 보네요. 또. 그렇죠. 이 책은 정말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 안에 보면 희미하게 1986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대만반을 디자인한 분이 제 원고를 읽으시고 이제 원고 내용 중에 제가 조산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부터 어떤 충격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생존해냈을 것이다 하는 뭔가 그런 원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랑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혼자 이렇게 꿰매가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가 가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가계도를 원고를 쓸 때 연표와 가계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 가족의 역사를 쓸 때 있어서 연결고리와 이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 상속의 이 흐름이 여기 그래서 유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번역자분들이 이제 엄마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 배다른 이모의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가계도를 보면서 그 까라마조프가 이런 게 너무 이름 비슷하고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린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본 책과 대만판의 책의 경우에는 아티스틱하고 약간은 제목이 간접적이에요. 근데 엄마를 이제 겨우 설득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엄마와 딸들의 미친 연애 역사예요. 네. 엄마한테 이 제목을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나왔고 네. 그리고 책이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엄마는 원래는 엄마도 글을 한 편 써 쓰게 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이현실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왜냐면은 원래는 이 일본반이 나올 때 동시발간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띠지에 써 있어요. 한국 일본 동시 출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9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번역되는 동안 엄마가 글을 한 편 쓰고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한일 동시 발간이 되는 어떤 그런 순서였는데 한 3주 정도의 마감일을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가 한 후기 정도의 한 A4 한 장 반 정도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7개월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갑자기 그 7개월 동안 출판사 편집자들의 모든 고충을 이해하게 됐어요. 기자들 입장에서 그 막 응원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막 선물 보내고 그 지난 7개월 동안 엄마가 처음에는 엄마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어 쓰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설거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뭘 못했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아야 됐고 막 너무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도 엄마 이제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빨리 써야 돼 하면
일주일 뒤에 아무 소식이 없고 연락을 하면 뭐 이것 때문에 설거지를 못해서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대. 식기세척기를 링크를 주면서 이걸 보내주면 엄마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식이 됐다가 그다음에 막 화를 내시고 이거 뭐 머리가 아프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도 막 장단을 맞추면서 야 엄마 할 수 있을 거야 했다가 막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간 제가 함께 일했던 편집자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막 고마움과 이런 마음이 막 무럭무럭 쌓이 쳤는데 저희가 4년 동안 겪은 감정의 이 흐름을 엄마가 7개월 동안 엄청 비슷하게 겪으시더라고요. 특히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쓰는 시점이 됐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못 쓰셨어요. 그냥 앓기만 하시다가 그 부분을 넘어가고 마무리까지 된 뒤에는 저한테 이걸 쓰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과 너무 비슷한 흐름이었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너무 아파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결국엔 끝까지 해내면서 이렇게 한바탕 삶을 돌아보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작가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컴퓨터를 사용을 못 하셔서 네. 자필로 무려 A4 용지 19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알라딘에서 굿즈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온라인 서점 전체. 온라인 서점 온라인 전체에서. 근데 이 한정판 미니북이 이랑 엄마 김경형의 이야기로 나왔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일단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이야기 장수에서 다음 주쯤에 무료 전자책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본 원고는 조만간 전자책으로 발매가 될 거고요. 다음 주쯤에는 이랑 엄마 김경형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는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이 엄마의 글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상이라서요? 미치지 않아서요? 편집부의 반응도 그랬다면서요. 전혀 미치지 않으셨는데? 멋지신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이랑 작가님도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쓰셨죠. 엄마의 마무리가 아주 어른스럽기도 했고 엄마의 글은 이상하고도 아름다웠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 작은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책을 정말로 입체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것 자체가 이랑 작가님이 맨 처음에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가계도가 이 대만 책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게 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딸들과 엄마 사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전쟁과 가부장제와 여러 가지 편향된 인정과 사랑을 한쪽 성에게 주지 않았던 어떤 역사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떤 현상으로 분출돼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글을 완성된 엄마의 그 6피 원고를 봤을 때 이랑 작가님의 느낌은 어땠나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쓰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막연하게 저도 이제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카톡 정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랑이가 이런 글을 썼는데 나는 엄마로서 이렇게 읽었고 참 이런 글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엄마로서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원고를 받았더니 1. 옥수동 은행나무에서의 부귀와 영화 이런 거에 막 챕터마다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마지막을 다 지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제목이 장마다
제목이 부귀와 영화. 황여사의 두 아들이 귀남이와 후남이가 된다. 와 진짜 그렇다. 귀남이와 후남이라는 말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쵸. 저는 읽으면서 귀남이 후남이를 사람들이 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랑 씨도 몰랐고. 네, 저도 귀남이 후남이라는 말을 우리 세대는 알아.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저게 그래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아. 세대는 알아요. 바로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렇구나. 저희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이 작업이 진짜 모든 엄마와 딸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한테 있어서 미친 엄마였던 김경영님은 되게 미쳤을 때만 저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엄마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엄청 단편적이었어요. 막 아우 니네 친할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아우 니네 큰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게 스트레스적인 단편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 가계도처럼 엄마의 글을 통해 옥수동 은행나무 집에서부터 뭐 황여사의 고물철 공장과 귀남이와 후남이가 어떻게 됐고 뭐 그 스토리를 다 읽고 나니까 엄마의 인생이 되게 거대한 드라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분량은 짧아도. 맞아요. 네, 그 당시에 60년대의 어떤 한국 드라마처럼.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생을 글로 썼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엄마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다라고 하셨는데 엄마도 애를 붙잡고 줄줄이 자신의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할 그런 근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기회 같은 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거나 속 터지거나 할 때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딸에게 감정과 함께 분출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꺼내 놓았는데 글을 쓰시니까 또 기획자시잖아요. 소제목을 막 붙이면서 부귀와 영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본인도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 알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글 쓰시는 거를 원래 좋아하셨나요? 원래 많이 쓰시고 제가 원래 이 책을 내기 전에 어렴풋이 여기에도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가족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매년 이만한 노트를 사서 여기 앞에 금 앞으로 1980몇 년 이렇게 쓰여있는 노트를 일기장으로 매년 쓰셨어요. 그게 저희 집 엄마 안방에 책장 제일 밑에 하단에 연도별로 수십 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발굴해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어릴 때는 저희 엄마가 한자를 쓰시기 때문에 어린 저로서는 조사 외에는 읽을 수가 없는 일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출하시면 제가 그 일기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자는 한자에서 한자로 했는데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던 한자가 가득한 엄마의 일기장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발굴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일기장 어디 있어? 일기장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버렸냐? 이거 얼마나 엄청난 기록이 될 수 있는 이 역사적 산물을 왜 버렸냐라고 했더니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뭐해 우울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럼 무슨 내용을 써놨냐라고 했더니 그냥 다 힘들고 우울할 때 쓴 거지 이거 다시 들여다봐서 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지금 봐도 잘 읽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빛바랜 종이에 엄마의 필체로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주는 굉장한 감흥이 또 있잖아요. 저는 이 작은 책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한테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제가 제 가방에 넣어놓고 지금 꺼내질 않아가지고.
제가 누진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저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너무 숫자가 작아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가보르 마테라고 하는 학자가 인디언 마을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공동체에서 함께 치유할 때 좋은 효과를 본 연구 보고를 알려주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인용을 해주셨는데, 당신의 병은 우리 공동체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뇌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개인의 병이 아니라 공동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힘듦 같은 것이 어떻게 외조부와 관련이 있고 또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자신에게 인정과 사랑을 주지 않았던 차가운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책을 쓰시면서 자신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것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이 둘 다 정말 문제작이자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거랑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카톡방에. 그랬더니 그걸 보시더니 내 건 미니북이네 무슨 내가 그 정도나 열과성을 다해서 7개월이나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썼는데 내 건 미니북이네 웃음 그래가지고 또 엄마 미니북이라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짜증난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냥 미니북이라는 거지. 사실 적시. 사실 적시이지 뭐 기분 아무튼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 책을 사진을 내 건 미니북이네. 이렇게 어쨌든 책을 함께 만들게 된 거잖아요. 책 작업을 함께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엄마를 좀 더 잘 이해라기보다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럼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엄마의 한스러운 단편, 감정 쓰레기통으로 있을 때 저한테 쏟아냈던 그 단편들 외의 것들이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말해주질 않고 저한테 있어서 다 너무 띄엄띄엄한 정보니까 도대체 그래서 누가 어떻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질 않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40년 내내 답답했던 이유가 이제 이 엄마의 역사를 통해서 아 이러니까 거기서 미치는구나, 여기에 엄마가 눌리는구나, 엄마의 트리거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저도 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엄마가 더 좋아졌고 막 덜 미친 것 같고 하지는 않은데 미리 덜 미친 것 같고 엄마는 많이 미쳤어. 미리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엄마는 요거에 미치는 사람이다. 이게 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걸 주의해야겠다 같은 건데 그래 생겼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정신과 전문의 분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역동 같은 것은 그대에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 대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이 가계도를 그리듯이 큰 공간에다가 다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 사건을 겪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은 많이 울기도 하고 얽혀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책이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랑은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이 책을 읽고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은 언니 이슬 씨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언니와 엄마와 함께 이 책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셋이 같이 쓰는 것도 네. 생각을 하셨다고 맞아요. 했었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엄마를 인터뷰한 원고를 일본 문예지에 보내고 그게 번역이 되던
중에 언니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원고 이후의 작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엄마 인터뷰 했으니까 이제 언니도 인터뷰하고 동생도 하고 이런 순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의 인터뷰 그리고 언니 대답 같은 것 또는 언니가 쓸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네. 미니북 같은 것은 이제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썼던 일기들도 있을 테고 새롭게 더 쓰신 원고도 있을 텐데 언니에 대해서 이 글을 쓰면서 또 많은 것들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글을 정리하면서 언니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저는 어쨌든 이걸 기획한 일본 편집자랑 2021년부터 뭐라고 할까, 한국과 일본은 출판 문화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낸 책을 일본에 번역 출판만 여러 번 해봤지만 일본 출판사에서 기획해서 처음부터 그걸 작업을 시작한 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 출판사 미팅을 하잖아요, 편집자랑. 그러면 거의 뭐 만나자마자 그냥 계약서 쓰잖아요. 같이 하시죠? 네! 하고 이야기 장수가 특히 심해요.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서면 갑자기 계약서 하시죠! 예! 하고 쓰면 바로 입금, 선인세 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 받고 이제 막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본은 계약서를 책이 나올 때 쓰는 거예요. 계약금도 안 줘요. 네, 그게 완전 그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작가들한테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일본 작가들을 만나서 아니 내가 일본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계약서도 없고 돈도 안 주고 이게 뭐야 했더니 왜 돈을 줘? 그래서 한국은 첫 미팅에 계약서 쓰고 2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 그거 빚이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일본 작가들이 막 그래! 이러면서 너무 싫어 그거 빚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이제 원고를 넘기기 전까지는 나는 빚진 마음 없이 네. 원고를 쓰고 네. 그때 가서야 시작되는 거다. 네. 아, 그 빚진 마음이 싫어서 그게 빚지는 뭐야라고 게 하는 싫다는 거군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는 빚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빚에 관한 저희 엄마의 또 이론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그 아마겟돈을 믿으시거든요. 뭐라고? 아마겟돈, 그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아, 그것을 믿으신다. 네네네. 아마겟돈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의 아마겟돈 대출 이론이 있어요. 대출을 계속 받고 조금씩 이자만 내다가 아마겟돈이 오면 원금 상환을 안 해요. 그 엄마의 아마겟돈 대출 이론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진짜 생활비가 없으니까 계속 자꾸만 대출을 받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왜 자꾸 대출을 받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아마겟돈이 오면 원금을 한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자만 갚으면서 아마겟돈을 기다리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굉장히 큰 의문이 네. 또 해소돼요. 어머니 왜 이러셔요? 했던 그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올라오는 있고 뭐 얘기하다가 아마겟돈. 일본 출판 문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일본은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원고가 한 70% 정도 나왔을 때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요. 이게 책으로 낼 만한 원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계약서도 없이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해서 편집자가 그걸 계속 검수를 하고 원고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70% 가까이 원고가 나왔을 때 그걸 토대로 출판사에서 이제 대거 심사가 열리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 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 책을 몇 분 낼지랑 뭐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요. 근데 거기서 만약 탈락하면 다시 수정고를 편집자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다 처음 겪는 입장에서 이
그럼 만약 책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도 계속 들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책이 되게 하려고 편집자가 원고의 출발부터 엄청 같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거의 이 일본 오리지널 기획 편집자하고 저하고 4년 동안 일단 기본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 근데 이제 저 코로나 때 떨어져 있었으니까 줌으로 한 달에 한 번 2~3시간 정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언니가 사망하게 된 거고. 언니가 사망한 뒤부터. 그 뒤부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만난 적이 없는 이슬 씨에 대해서 물론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화면을 보신 분들이나 계실 수 있지만 이 언니의 캐릭터가 그 인물됨이 이 글을 통해서 다가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작가님이 표현하신 대로 소진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연을 읽으면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찌르는 듯이 아팠습니다. 네. 작가님도 이 글을 쓰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언니뿐만 아니라 M과 D도 있었고 그리고 주니치에 떠나간 그런 사연도 있었고 그 내용들을 다 글을 쓰면서 맨 처음에 작가의 말에 쓰여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죽기 살기로 이 책을 읽어달라고 바라는 마음만큼이나 스스로도 죽기 살기로 이 글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마치고 나서 이 글쓰기가 작가님을 조금은 더 살게 했나요? 안 썼으면 저도 죽었을 거라는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예 진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건 아마 저 외에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자살 유가족이 가장 자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을 위한 이런저런 지원이 있거든요. 심리상담 지원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해줘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저희 가족이 모두가 받으면서 지금도 엄마는 그 상담을 계속 상담 지원을 받고 계시고 한데 비슷하게 저희 가족들도 한 2~3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살 수 있게 된 느낌이에요. 그 언니가 돌아가신 뒤 한 1~2~3년 정도는 다들 순서대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어쩔 줄을 모르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죄책감도 있고 서로를 탓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런 시간을 계속 저도 겪으면서 하지만 이제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 등 뒤에 있는 고양이 제 의자 뒤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내일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지금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저도 이 4년 동안 썼지만 이 책이 뭔가를 결론을 낼 수 있는 책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마음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을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 써서 뭐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잘 써지지도 않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이제 편집자의 그 서포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미팅은 하지만 좀 신기했던 게 그 편집자가 이번엔 이런 글을 쓰시죠 저런 글을 쓰시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매달 2~3시간씩 그냥 수다 떠는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정기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6개월을 글을 안 써도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 어떠세요? 이런 얘기만 나눴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않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다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 시간을 쭉 보내다가 갑자기 결론이 나온 이 약간 중후반부터 갑자기 어떤 빛을 만난 것처럼 퇴마를 하잖아요. 물건 다 갖다 버리고 퇴마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원고 쓰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이게 죽음을 사랑하기를 그만둘까? 네네. 이 챕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책이 결론으로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고 삶이 늘 그렇듯이. 네. 저는 이 책의 추천사를 이야기 장수, 저희는 장수님이라고 부르는 이현실 대표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실 때 이 장수님이 아주 쿵짝쿵짝 흥겹게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이랑 작가님 새 책에 추천사 쓰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분이 아니에요. 추천사를 잘 부탁하시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원고가 있습니다. 마침표. 안 읽어볼 수 없잖아요. 이미 열어보기 전에 이건 거절하기 힘들겠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저 제목이 그렇다고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원고가 메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보통은 뭐 추천사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랑 작가님 신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원고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뭔가 출토됐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저만 표장님한테 것이 반면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어봤더니 자신이 이 원고를 얼마나 죽기 살기로 이걸 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읽고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프고 울었는지, 그리고 이걸 꼭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익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지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는 원고를 읽기 전에 쓸게요 라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추천사에 쓰여있는 저는 이랑 씨가 한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너무 고생이 많은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랫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니까요 라고 답장을 했어요. 바로 그게 앞에 들어갔는데, 이걸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언니의 장례식에 갔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장례식에서 이랑 씨가 표정이 아주 담담한 채로 가서 인사했을 때 우리 언니 자살했어요 라고 했어요.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막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러고 친구들이랑 갔다가 이랑 씨의 그 담담함 때문에 제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 집에 그냥 놀러 갔을 때의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건의 크기와 이 가족들의 반응 사이에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막막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 예민한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커다란 무언가일 것 같고, 어떻게든 좀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추천사 의뢰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쓰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책을 넘겨보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막막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더 굳건하고 강력한 것이었구나. 그거를 두 자매, 그리고 완 씨도 있죠. 이 세 남매가 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어떤 거대한 힘 앞에 나름대로의 분투를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언니는 소진사 하셨고, 이랑 작가님은 지금 이 책을 완성해 내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드셨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기분일까요? 되게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모르겠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도 랑이는 일찍 죽을 거야 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언니가 저한테 맨날 하던 말인데, 그리고 역시 이제 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팬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뭔가 저 사람은 언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음악을 듣는 분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도 몇몇 있고,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곳으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뭔가 휘감겨져 있는 삶을 살던 사람으로서
책을 쓰고 생존해낸 것은 뿌듯한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차차 알아봐야 돼요. 친구 D님이 투병에서 1주년이 되었을 때 케이크에 초를 불면서 내년에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작가님이 나는 너무 죽고 싶은데 어쩌지? 이 말을 누구에게도 못하겠어 라고 쓰신 부분이 네. 있었어요. 정말 그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나는 가장 죽음의 매혹을 느끼고 내가 제일 죽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든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디님을 위해서 엘리바바와 30인의 친구를 운영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는 거를 저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의 작가의 말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랑은 살아있다. 근데 너무 좋지 않나요? 그것은 이현실 대표님이 붙이셨습니다. 그쵸?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더 사셨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려고. 부끄러움 아니에요. 네, 부끄러움 아니고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고 2주 전 화요일에 저의 첫 고양이가 떠나가서 저는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준이치도 20년을 살았잖아요. 네. 이랑 작가님이 86년생이고 저는 76년생이고 준이치도 저희 하쿠도 2006년생이고 그래서 이랑 작가님의 20대와 30대에 준이치가 있었고 저에게는 하쿠가 30대, 40대 모든 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잘 떠나보내고 그것도 굉장히 크게 내 삶을 바꿔놓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준이치의 마지막 말 아시죠? 대만 친구를 통해서 했던 얘기. 밥을 꼭 챙겨 먹어라 라고 했던 얘기. 밥은 요새 잘 챙겨 먹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그 준이치가 밥 먹어라랑 산책해라 2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준이치가 산책하랬어. 준이치가 밥 먹으랬어.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준이치는 끝까지 어쩜 그렇게 멋진 고양이였는지 그 준이치를 끝까지 사랑해내고 그렇게 이별했던 경험도 이랑 작가님을 감싸고 있던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좀 깨고 나간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커다란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사랑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전환점에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준이치가 투병을 5년 정도 했는데 하쿠도 5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투병을 하면서 컨디셔닝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안 좋구나 이런 거가 감지가 되는데 준이치가 막상 돌아가신 날은 너무 멀쩡한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근데 보통은 그 정도의 업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갑작스러운 날이었는데 왠지 이날인 것 같은 거예요. 이날은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날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그 대만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죠. 지금 준이치랑 연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랬는데 준이치의 전원이 이제 나는 오늘인지 아무튼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되어야겠다. 천사들이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늘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였는 동시에 이 날부터는 이랑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한 날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이치가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내가 이제 떠나도 라니가 살 수 있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해서 떠나간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런 만약에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제가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도 이랬을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 죽을 것처럼 아픈 나날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떠났던 때에는 이날 이후로 이랑이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니치 돌아가신 날 막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잘 보내드렸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좋네요. 이 책을 읽으면 책의 겉 표지도 상복을 의도했다고 하고 그리고 겉 표지를 넘겨보면 또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지금 이랑 작가님이 서 있는 그 장면이 있죠. 언니의 반짝반짝한 공주 목걸이 같은 것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죽음이 온통 가득한 것처럼 일견 느껴지지만 추천사를 읽어보면 4명의 추천사에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어쩜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데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어떤 불씨가 점화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이 남을 수가 있는지가 참 신기하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석탄처럼 어떤 불씨가 독자들에게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힘을 가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잠시 끊고 Q&A 시간에 갑자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람이 있으면 벌써 손을 드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하기도 전에 마이크를 저기 주황색 옷 입으신 분께 전달을 좀 해주시겠어요?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와서 그런지 좀 수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상실과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람님 안에서 이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만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었어요. 이런 상실과 죽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랑 작가님 안에서 이런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를 용기 있게 써서 용기 있게 발표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쓴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야말로 이 시간에 안 죽으려면 뭔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글을 썼던 거지 이게 그래서 다른 작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업들은 대부분 계약을 먼저 하고 이런 글을 쓰자라고 하고 뭐 써왔던 거와 달리 일단 이 책은 한국에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처음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되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많이 원고의 결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책이 결국에 나왔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일단 되게 안전한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난 일단 뭐든 써도 된다. 그 마음으로 쓰고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엄마의 검열을 거쳐서 어느 부분은 삭제도 하고 그랬어요. 원고 검토하신 뒤에 그 혹시 다음에 아마겟돈 대출 이런 그냥 그거는 없었고 그거 말고 이제 엄마의 검열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이거 들어가면 너네 아빠 자살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엄마 얘기는 건드리지는 않았고 아빠 얘기들을 많이 좀 덜어내달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뭐라 하셨냐면 우리 여자들은 생존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이 정도만 읽어도 자살한다.
그래서 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빠 얘기는 진짜 많이 안 썼거든요. 아빠 집안과 아빠 얘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안 썼는데 그럼에도 어느 부분 아빠 관련된 부분들을 엄마가 제발 이거는 지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자살한다고. 뭐 그 정도?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너무 좀 자유롭게 썼으니까 뭐 쓰는 게 막 자유로워는 아니지만 당연히 막 이러면서 쓰면서도 이걸 누가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는 그 인지 없이 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예방감이 있었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서 잘 다듬는 과정은 이제 출판사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맡기면서 조율하면서 갔죠. 이랑 작가님이 보통의 깊은 팬이 아닌 경우에 이런 이미지를 보고 평소에 여러 SNS를 통해서 접할 때 굉장히 분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사고 치고 다니고 이럴 것 같이 생겼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딱 꺼내놓으라고 있으면 말을 잘 듣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느 사진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랑 작가님과 업무 관련해서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고 자기가 받아본 업무 메일 중에 제일 잘 쓴 사람이었다. 이 친구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랑 작가님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랑 작가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계약했고 약속했다 그러면은 사실 노라고도 잘 안 하고 거절도 잘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을 갈아 넣어서 너무 끝까지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성격이시지 않나요? 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마감 전에 마감을 해서 보내는 지독한 사람입니다. 마감일 전에 마감을 하는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정말 MBTI를 계속 해봐도 ENTJ만 나오는 사람. ENTJ. 이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심오한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MBTI가 뉴사주팔자이기 때문에 ENTJ가 나온다. 네. ENTJ가 나온다. 많은 분들이 저를 INFP라고 생각하시죠. INFP는 저죠. 자, 질문하신 주황색 옷 입으신 분께 답변으로 ENTJ.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은 ENTJ. 납득하실 만 하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그 뒤에 계신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노래 중에서 가족을 찾아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가사들 중에서 내가 엄마 오늘 전화 못 받은 거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빠를 용서하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을까? 마이크를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세게 좋겠습니다. 때린 거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가사를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신은 없었지만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니치를 세게 때린 건 혹시 주니치가 요즘 실수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흐르는 확실하고 작가님의 가족 찾아서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그 가사를 좋아한다. 주니치를 세게 때린 것을 그것은 좀 때문이에요. 이 결론 또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아니 말씀해주세요. 저는 알겠어요. 왜냐면 저 이 가사로 너무 많은 분들에게 논매를 받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학대해놓고 이걸 노래로 하세요 이런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근데 주니치가 어릴 때 저는 이 주니치와의 서열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언어로는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제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주니치가 물면 저도 물고
그런 식으로 몇 시간을 실갱이를 하면서 이제 어린 준이치는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저를 계속 물고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나는 큰 고양이다. 난 너보다 뭐 서열이 높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목덜미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알력 다툼이지 막 고양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 가사 한 줄에 세게 때렸다고 쓰여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양이 학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사실 그게 싸우질문과 본질문을 거기서 이제 엄마는 전화를 안 받는 정도로 아빠는 평생 용서하지 않잖아요. 네.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나에게 저지른 폭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랑 같이 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빠가 더 폭력적이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네. 폭력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함께한다면 아빠는 그냥 그 미워한다는 감정조차도 없는 어떤 그냥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있어서 네. 이랑 작가님은 어떤 마음에서 아빠는 그런 마음이고 엄마는 조금 다른 감정이 섞인 마음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든 이후에 다 쓰고 난 이후에부터 좀 아빠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를 만나는 날이 종종 있는데 그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한 것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걸 녹음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빠의 이야기도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그치만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나마 얘기를 수집해놔야 내가 혼자 남았을 때라도 이걸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지금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차단해놨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거두어라도 놔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소통을 어느 정도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언니의 죽음 이후로 많이 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붕괴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사람이 변하냐, 계속 그 전에 변했으면 이 사람이 안 죽지 않았냐라는 막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사건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알기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변해서 나도 다시 엄마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얘기를 또 수집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나마 뭐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장례식 이제 언니가 죽었다라고 전화가 오고 바로 병원에 가서 장례를 바로 그냥 그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엄마 아빠랑 소통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엄청 오랜만에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뭐라고 했냐면 그 장례식장 딱 들어가서 아직 아무것도 없고 빈소에 텅 빈 빈소에 조그마한 그 자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랬어요. 엄마랑 아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제대로 장례식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무섭게. 근데 제가 그러던 말도 엄마 아빠는 뭐 이미 넋이 나가고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네가 죽인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변화가 막 바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고위험군이 된 자살 유가족들끼리 서로 내가 죽네 네가 죽네를 막 또 몇 년에 걸쳐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질문해 주신 분도 엄마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다면 아빠랑은 시간 자체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빠와 아주 애증 관계였는데 아빠한테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하니까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아빠한테는 그전에는 저는 궁금할 것도 없었거든요.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상자에 넣어서 그 뒤로 거기에 에너지를 안 쓰려고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가 그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엿보게 되면서 관계가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 아빠의 미니북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인프피라서 글 쓰고 다 해요. 자기 앞다리 다 한다고요. ENTJ만 뭘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손드신 까만 옷 입으신 분께. 안녕하세요. 이랑 작가님 살아계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전문 상담 교사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감정에 이름 붙이는 수업을 오늘도 하고 왔어요. 저도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가장 가족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학교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랑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경험하셨던 가족의 애증? 아까 김하나 작가님도 애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사실 그 애증의 애와 증이 그렇게 분리되는 감정이 사실 아니고 아주 끈적거리고 질척거리며 어떨 때는 무언가가 힘이 더 커지는 감정이라고 늘 생각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 단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이것이 노랫말과 책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랑 작가님의 어떤 삶의 힘?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힘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큰 응원의 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저도 얼마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글은 아니지만 저도 살려고. 근데 작가님이 그 글을 보고서 맞아.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렇게나 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고 책을 내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와 제 가족 얘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를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그리고 알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이드가 되어서 내 인생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게 누구한테 꼭 보여줘야 된다 이건 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다 라는 마음으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엄마한테도 쓰게 하고 그런 방식의 개인들의 작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런 개인들의 작업을 촉발하기에 정말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게 뭔가 너무 세지 않나?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장수 출판사라는 특유의 어떤 굉장한 화력이 있는 출판사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랑 작가님이 자신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특별하긴 해요.
이 집안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나도 나와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소임을 다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달에 아니죠. 3월 31일이니까 5월 초에 멀리 가신다면서요. 네,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작가로 참여하여 오프닝에서 노래를 하세요. 네네 이번 베니스 비엔날 한국관의 주제가 해방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신곡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노래하고 오프닝해서 그리고 7개월 동안 거기서 전시 음악만 전시가 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 공간에서 부를 노래를 작업하는데 이 책 작업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에 영향을 너무 미쳤기 때문에 너무 영향을 미쳤고 저는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동시에 엄청 행운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현재 저는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연예인 같은 삶인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번에 봅슬레이 배워보실? 하면서 막 봅슬레이 배우는 과정을 막 하잖아요, 방송으로.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이렇게 쓰면서 살아왔더니 당신 이것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해보면 어때? 라든지 베니스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해방 공간은 그 1945년부터 47년에 그 정부가 없던 시기에 식민지 이후 정부가 없던 시기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까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 그 시기를 해방 공간이라고 해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 이름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면서 해방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작품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무한도전의 예술판인 것인데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걸 저절로 갖다 주면서 공부도 시켜주고 작업도 하게 해? 이런 복된 예술인이 세상에 어디 있지?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살아있길 잘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끔씩 이랑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지만 또 동네에서 마주치기도 했던 동네 주민이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이랑 씨를 봤을 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오늘 저는 아주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마주칠 때마다 INFP라서 손을 잘 내밀지 못하고 괜히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어렴풋이 갖고 있던 때보다 ENTJ 이랑 작가님이 정말 우뚝하게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더 단단해져 가고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마음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북토크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작할 때는 제가 뿌듯함이라고 말만 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진짜 뿌듯함을 많이 느끼면서 끝내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우리 둘 다 앉으면서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 뿌듯함 외에 딴 걸 느끼기도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온기를 전해주려 이 공간에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을 이렇게